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경제를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 전개될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그 그림을 크게 그리시고 그 대응 전략을 고민하실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머니 트렌드라는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 책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 강의에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분 한 분의 질문을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2024년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땡땡땡이었다. 네, 저는 한 8년간 경제 전망서를 집필해 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전에는 경제연구원에서 경제 전망을 보고서로 써온 것까지 합하면 10여 년을 경제 전망을 해온 사람으로서 매년 그 내년을 전망할 때 그 내년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경제 전망서에서 2024년을 상흔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상흔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가 모든 해를 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점들을 결국 이으면 선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그 시대를 점으로 표현하는데, 상흔점은 상처는 치유되는데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하는 상흔점이 그 뜻입니다. 마치 흉터처럼 우리가 2020년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맞이했고, 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것에 따른 영향으로 고물가가 작용됐죠. 그리고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고, 이제 금리 인하를 앞에 두고 있거나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한 나라들이 있듯이, 어쨌든 그 상처는 치유되는 국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상처의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이 바로 저성장인 거예요. 그 저성장이라는 하나의 저성장의 고리에 놓였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성장의 늪에 놓여 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다면,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공부해야 됩니다. 고성장일 때는 사실 이 고민이 덜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에 해당되는 경제 주체들이 고성장 체제다, 그러면 그 고민을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성장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유망산업은 무엇이지? 어떤 나라는 계속 이멀징하고 성장하지? 계속 그 고민을 던지고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 의도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2024년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5%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그 나라를 구성하는 수천만 가지 산업의 평균 성장률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2.5% 미국 경제가 성장하지만 미국의 ICT 산업은 10.5% 정도 성장합니다.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ICT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평균 2.5%가 훨씬 안 된다는 뜻이겠죠. 물론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가중평균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마만큼 저성장이 진행되는 국면이라고 하면 할수록, 그러면 유망산업은 무엇일까? 전체 경제를 견인하는 유망산업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쓴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 텐데, 그런 관점에서 바로 상흔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제가 경제전망서에 그 수식어를 붙였었어요.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처가 남은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은 둔화돼요. 그러나 여전히 고물가예요. 또 경기는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국면에서 물가는 물가대로 높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물가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저성장 국면에 놓여 있다. 보통 고물가일 때는 고성장이고 저성장일 땐 저물가인데, 고물가인데 저성장인 안 좋은 것들만 맞이한 그런 경제가
24년 경제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름하여 또 저성장이라는 이런 상처처럼 남아있게 된다. 코로나19, 전쟁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지만 그 흔적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로, 저성장의 형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상흔점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면 2025년 세계 경제를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2025년 경제도 지지부진한 회복세 혹은 그냥 저성장의 고리에 갇혀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IMF에서 이번에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면서 그 부제를 달았는데 그 부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in a sticky spot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sticky spot, in a sticky spot 이라는 뜻은 마치 자동차가 넓은 뭐 5차로로 가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 1차로가 돼요. 그럼 거기에 차들이 꽉 막혀 있죠. 약간 그런 모습들이 스티키 스팟이에요. 한국어로는 딱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꽉 막힌 지점?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좀처럼 예전만큼의 고성장을 맞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스티키 스팟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 표현이 인상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세계 경제가 원래 지난 10년 동안 코로나19 이전 지난 10년 동안의 경제를 놓고 보면 평년 성장률이 약 3.7%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년의 세계 GDP보다 올해의 세계 GDP가 3.7%씩 계속 증가하는 그런 경제였어요. 근데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맞이한 이후 세계 경제는 2022년부터 저성장 체제로 들어가서 아예 3.3, 3.2, 3.3%. 그러니까 뚜렷하게 3.7%를 웃도는 경제는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잠재 성장률 개념인데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흐름이 장기간 지속된다. 저성장의 고착화, 저성장의 장기화, 혹은 저는 저성장의 고리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 경제를 봤을 때 크게 뚜렷한 뭐 견조한 성장세 이런 건 좀 어렵고 지금으로부터 세계 경제의 흐름은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하게 경기가 좀 둔화된 그런 흐름이다. 이런 성장 흐름을 어쩌면 디프레션으로 표현하기엔 좀 과함이 있어요. 디프레션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라이트한 불황이다. 그래서 라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가운데 앞에 말씀드렸던 근래 경험했던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이 있었죠. 상처들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한번 시대를 구분해 봐 드릴게요. 정리를 해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때의 경제는 가장 중요한 외재적 변수가 뭐였어요? 코로나19였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경제가 위기 국면에 놓인 거예요. 경제 위기가 왔어요. 경기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그죠? 2020년, 21년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프 보세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2.7%로 역성장했어요. 이런 걸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경제 위기라고 규명하면 안 돼요. 경제 위기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세계 경제가 여기 보시면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가 한번 왔었고 IMF 외환 위기도 경제 위기에 준하죠. 글로벌 금융 위기도 중요한 경제 위기였죠. 근데 그 어떤 때보다도 세계 경제가 움푹 패였던 게 언제예요? 팬데믹 경제 위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경제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경제 위기는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매달 오는 게 아니에요. 매년 오는 게 아닙니다. 경제 위기는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돼서 GDP 규모가 급격히 줄어드는 마이너스 구간, 그런 것을 만날 때 우린 경제 위기라고 해요. 4월 위기설, 4월에 경제 위기 오고, 그러면 7월 위기설, 9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매번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방 압력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고성장 체제로 가기가 어려운 국면인 거죠. 이런 것을 경기 침체, 경기 둔화라고 하는 것이지 경제 위기랑은 완전히 구별돼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경제 위기일 때 나타나는 자산 시장에 나타나는 특징들과 경기가 둔화될 때, 경기 침체일 때 나타나는 자산 시장의 특징은 완전히 다른데 아무 때나 경제 위기라고 가정해 버리면 그 변화를 제대로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별것 아닌 기초적인 경제 언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하면 이렇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른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경제 위기 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마 뭐 제가 그동안 출연해온 어떤 방송이나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제 채널 포함해서 근 한 5년 동안 경제 위기에 대해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 위기 온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경제 위기 온다고 들었대요. 그건 잘못 들은 거죠. 그죠? 그게 내가 경제의 언어 감각이 조금 약해서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경기 침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리세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위기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시대를 정의하고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를 구분하는 연습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 21년에는 경제 위기가 왔어요. 경기가 무너졌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대응을 했어요? 금리를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금리를 끌어내리니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코인 시장 다 우상향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 경기 안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 회복되는데 왜 자꾸 안 좋다고 그러지? 저는 경기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GDP 규모 면에서 실물 경제가 좋냐 나쁘냐를 논하는 것이고, 자산 시장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 경기는 좋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 시장은 좋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코인 시장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 연결고리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경기가 좋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을 거야. 아닙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됩니까? 이런 말도 사실은 근거가 미약해요. 경기와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톱니바퀴처럼 연결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경기가 곧 실물 경제가 곧 자산 시장일 리는 없어요.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안 좋은 과정에서 시장 경제는 좋았어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떨어뜨리면 돈이 어디로 이동해요? 은행에서 빠져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이동해요. 금리가 떨어지면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머니 트렌드의 핵심은 사실은 돈의 이동에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이름하여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름하여 완화의 시대다. 완화의 시대.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에 집중한다. 다만 이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경기 부양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숙제가 경기 부양이에요. 내일 시험이 있어요.
내일 시험을 위해서는 나는 오늘 밤새워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은 밤새워 공부. 다만 밤새워 공부하면 그 다음날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그 부작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경기가 중요했던 거예요. 다만 이 완화의 시대 때 나타난 부작용은 시장에 나타난 특징처럼 예를 들어 주식을 보유한 자, 집을 보유한 자는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벌어진다든가 하는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줬어요.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끌어내리지.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금리를 끌어내리니까 낮은 금리를 도입하고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니까 그게 실물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던 터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던 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진 거예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있었는데 러우 전쟁은 다시 정리한다면 경제 제재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라는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뭐라고 정리해야 돼요? 경제 제재로 정리하면 돼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곧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라.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라.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망이 어떻게 돼요? 막히는 거예요. 공급망 대란이 온 거예요.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필요하고 석유 필요하고 석탄 필요하고 알루미늄 필요하고 밀 필요, 이게 다 러시아가 최대 생산국이에요. 이 러시아로부터 조달받지 못하도록 하니까 공급망 대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 완화의 시대 때문에 낮은 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재정정책도 마찬가지죠. 이건 통화정책이지만 재정정책도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부린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결국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 거예요. 그 유동성 때문에 수요가 생기겠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요. 거기에 러우 전쟁까지 합세를 하니까 러우는 공급발이에요. 공급을 차단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다 안 좋은 방향으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격화되고 공급은 급격히 줄어드니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숙제가 경기가 아니에요. 22년의 숙제는 뭐예요? 물가예요. 물가가 숙제로 바뀝니다. 높은 물가를 끌어내려야겠다. 그 물가가 치솟으니까 역시 통화정책 관점에서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금리를 이제 끌어올리죠.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숙제가 뭐라고요? 경기예요? 물가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을 앞두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 다음 주에 있는 시험을 위해 공부를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예를 들어서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숙제가 뭔 거예요? 나의 건강이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공부를 하지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숙제가 뭘로 바뀌어요? 물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만 했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했었던 시대에서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죠. 그게 결과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 거예요. 주식시장을 무너뜨린 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린. 금리가 대대적으로 인상되니까 돈이 어디로 이동해요? 다시. 자산가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다시 은행으로 쏠리는 거죠. 내 돈을 굳이 시장에 놓을 필요가 없겠다. 은행에만 저축해놔도 안정적으로 5% 이상의 수익을 영위하는데 굳이 내가 돈을 시장에 놓을 필요가 있나? 하면서 돈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머니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니 무브먼트가 다시 은행으로 쏠리는 거고 2022년, 23년, 24년 이때 그 고금리에 따른 역습을 받는 거, 경기가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데 23년, 24년 경기가 안 좋은데 은행은 최대 수익을 봤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최대 이자 수익을 봤다. 돈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런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은행이 돈 번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당연히 무너지죠. 주식시장에서 돈이 나와요. 22년.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었던 거예요. 이른바 이런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하고 움직였던 그런 시대를 뭐라고 해요? 이른바 긴축의 시대. 금리 인상의 시대. 근데 2025년을 제가 전망하면서 그래도 24년보다는 그래도 나아질 거야. 그러나 딱히 나아질 게 많지는 않아. 이게 마치 이너 스티키 스팟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딱히 나아질 것 같죠. 그러나 차는 나아가긴 나아가요. 근데 꽉 막힌 도로를 나아가는 느낌? 그런 경제 국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한 가지 긍정적인 건 2025년은 바로 피벗의 시대. 이제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에 가깝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목표했던 물가 안정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도 정상화하자. 금리 정상화의 시대. 피벗의 개념이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우리 농구 경기할 때 많이 쓰죠. 농구 경기할 때 이 두 발을 이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발을 고정하고 다른 한 발을 이렇게 방향만 바꾸면서 공을 안 뺏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걸 피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금리를 중립적인 금리를 향해 내려가는 국면. 피벗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벗의 시대는 가혹했던 그 물가 상승률은 조금 안정화되고 그리고 가혹했던 나를 짓눌렀던 고금리는 또 조금 안정화되고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상방 압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24년까지 물론 20년부터도 해당되겠지만 정말 어려운 그 변수들을 만나면서 세계 경제가 또 불안하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더디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24년 경제, 25년 경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져요. 그러면서 세계가 교역이 좀 단절되고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그런 것들이 세계의 어떤 교역을 활발히 한다든가 경제 규모가 드라마틱하게 성장한다든가 그런 일을 막아요. 그리고 이런 20년부터 24년 동안의 특이한 경제를 만나면서 세계의 주요국들은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했거든요. 재정난이 와요.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재정을 많이 투입해 왔기 때문에 적자 재정을 펼쳐왔고 누적 국가 부채가 이제 GDP 대비 50%를 넘어서고 그러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적 재정 지출이 한계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돼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전망이라는 거에 대한 한번 정의를 아까 식사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거 한 번만 경제 전망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경제 입문서를 원래는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데 기본적인 경제 전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경제 전망은 올해의 경제 규모를 먼저 추산을 하면 그 경제의 규모를 다 뭐라고 해요? GDP라고 해요. 경제의 규모. 마치 무슨 기업이 있다. 기업의 매출액이 얼마다 하면 그게 그 기업의 경제 규모라고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몇천 개 있다. 그럼 그 몇천 개의 총 생산액, 부가가치 총합. 그게 이제 GDP의 개념이겠죠. 그러면 2024년에 GDP 규모가 있을 것이고 경제 전망한다는 것은 이 GDP 규모가 2025년이 되면 얼마일까를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에 GDP가 예를 들어서 총 생산, 매출액,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 매출액이죠. GDP가 100이었다. 그럼 2025년의 GDP 규모는 아마도 뭐 한 105가 되지 않겠어? 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그럼 GDP 규모는 얼마나 증가한 거죠? 5% 증가했죠. 이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 성장률은 다른 말로 GDP의 증가율입니다. 근데 이 경제 성장률은 GDP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경제 성장률이고, 그리고 경제 전망이라 하면 GDP가 얼마 증가할 것이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경제 전망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안타깝게도 경제 전망을 하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 어떤 내용 안에도 경제 전망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마치 안고 없는 찐빵이다. 분명히 그 찐빵에는 안고가 있어야 되는데 안고가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닌 거예요. 경제 전망이라고 논하고 있지만 그 어떤 구석에도 내년 경제 성장률은 몇이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그건 경제 전망이 아닌 거예요. 경제 전망이라는 economic forecasting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경제 예측, 예를 들어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GDP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고 내년에는 GDP가 얼마나 증가할까를 전망하는 게 바로 경제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GDP는 항상 제 아주 기초적인 경제학 원론이지만 이렇게 구성돼요. GDP는 항상 이렇게 구성돼요. 컨섬션, 소비예요. 그리고 기업의 신규 투자액이에요. 정부의 지출이에요. 정부 지출. 그리고 넷 익스포트는 수출액에서 익스포트에서 임포트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출이죠. 이걸 더한 게 GDP예요. 경제를 전망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가계의 소비 지출은 얼마나 늘어나나, 기업의 신규 투자는 얼마나 늘어날까, 정부는 올해보다 내년 얼만큼 더 지출액을 늘릴까, 예산 지출을 늘릴까, 그리고 수출액은 얼마나 늘어날까, 이걸 전망하는 게 경제 전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서 내년에는 GDP가 이만큼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게 경제 전망인 거예요. 경제 전망은 그렇기 때문에 뭐를 논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 어디에 주식이 있어요? 아니에요. 실물 경제를 논하는, 이게 실물 경제입니다. 가계의 소비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나, 투자를 얼마나 하나. 물론 여기서 투자가 늘어나니 고용이 늘어나겠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니까 소비 지출이 늘어나겠네? 정부가 얼마큼 R&D 지출을 늘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 기업이 얼마만큼 수출액을 늘린다든가, 그 수출 중에는 일부는 반도체 수출도 있고 일부는 자동차 수출도 있고, 지금 이렇게 논하는 게 다 뭐예요? 이게 실물 경제예요. 그 실물 경제 어디에도 부동산이 없어요. 주식시장이 없어요. 이 실물 경제적 현상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그 시장이 곧 실물 경기다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제가 전망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전망을 했을 때 24년 경제 전망서를 내면서 24년 경제는 23년에도 어려웠는데 24년에도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만 부동산 매매 가격은 중반기를 기점으로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반등하는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반문을 해요? 아니, 경기가 안 좋다면서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는 말이죠? 그 주가도 제가 많은 채널에 나가서 그동안 전망했었던 게 22년 10월, 11월 하반기 주가가 바닥일 겁니다. 23년 주가는 22년보다는 좋을 겁니다.
그리고 24년 주가는 23년보다도 좋을 겁니다. 22년에는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23년은 주식 투자를 좀 중립적으로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드렸고 24년은 좀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3년, 24년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주식 가격은 올라간 거죠, 실제? 경기하고 주가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는 분이 경제란 무엇일까? 지금 경제 전망을 질문 주셔.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경제가 뭘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 있어요? 경제가 뭡니까? 경제는 곧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는 곧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귀결이 있는 거예요. 경제는 주식이 아닙니다. 경제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경제의 극히 일부분이 주식이죠. 경제의 극히 일부분이 부동산인 것 뿐입니다. 다만 실물 경제 혹은 자산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변수들, 이런 변수들과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경제가 좋다 그럼 주가가 좋다가 아니에요.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이 실물 경제 톱니바퀴는 이렇게 커가지고 천천히 도는데 주식시장은 예를 들어서 바퀴가 조그만 해가지고 빨리빨리 돌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바퀴의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톱니바퀴가 한 30개가 연결돼 있으면 먼저 경기가 좋아지고 나중에 주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나중에 주가가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연결고리에 있는 것이지 경기는 곧 주식이야. 뭐 경제는 곧 부동산이야. 라고 동치를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머니 트렌드라는 머니의 흐름을 좀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실물 경제적 전망을 하는 것이고 그 전망의 기초에서 주식시장의 흐름, 부동산의 시장을 같이 가늠해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게 동치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